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이 채권자들의 손실 분담과 주택지분 할인 매각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전 교수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준비가 되면 한국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000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송주희 기자 연결합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37포인트 오른 2007.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프로그램의 매수 전환과 함께 중국 증시의 호조로 상승 반전하면서 2,000선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963억 원어치 내다 팔며 매도폭을 키웠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26억 원, 29억 원어치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3.96% 급등했고 전기가스업도 3.37% 뛰었습니다. 보험과 의약품, 종이, 목재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 1% 넘게 떨어졌고 화학과 철강금속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1.24% 오르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SK텔레콤이 4.22% 급등했고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3.57%나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모비스, LG화학은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웅진케미칼의 매각 기대감에 웅진케미칼과 웅진홀딩스, 웅진에너지 등 웅진그룹주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 STX 페노션도 실적 개선과 매각 호조 전망에 힘입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98포인트 내린 513.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예, 제약업종이 올해 들어서 증권사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상장회사의 목표 주가를 한 단계 높인 증권사 보고서는 총 152건입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집중된 섹터는 총 24건의 보고서가 나온 제약업종인데요. 제약업종의 경우 LG생명과학이 총 8회에 걸쳐 증권사 추천을 받았고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의 목표 주가가 올 들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특히 LG생명과학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 수치가 올해 들어 상향 조정되는 등 군계 일학의 실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예측된 LG생명과학의 매출액은 1,026억 1,800만 원, 영업이익은 29억 9,600만 원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1,065억 8,300만 원, 78억 8,100만 원을 기록해 3.86%, 163.05%가량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통과 건설, 화학, 조선 등의 목표 주가가 올해 들어 한 단계 높아지면서 증권사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유통의 경우 총 22건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 이 중 롯데쇼핑과 CJO 쇼핑, 현대백화점 등이 무더기 추천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종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총 8회의 증권사 추천 보고서가 나왔고 화학업종의 경우 총 16건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제시됐습니다. 조선과 유통업종 내 상장회사의 목표 주가를 올린 보고서도 각각 7건과 9건에 달했습니다. 예,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업 어음 시장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전자단기사채가 뭐고 시행 배경 그리고 또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좀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11년 7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시장에 첫 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 유통, 상환되는 사채입니다. 최저 액면가액은 1억 원 이상이며 만기는 1년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업어음
즉 CP와 달리 실물 없이 계좌부 등록을 통해 발행이 되고요. 예탁원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발행자와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고 양도, 질권 설정, 신탁 등의 권리 행사도 모두 전자적으로 등록해서 처리합니다. 금융당국이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에 발벗고 나선 것은 기존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창구였던 CP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CP는 의무적으로 실물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 이후 대금 결제까지 수일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발행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자단기사채는 전자등록을 통해 발행되기 때문에 증권과 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가능해 1일짜리 초단기물 발행이 가능하고요. 예탁결제원을 통해 종류, 종목, 금액, 발행 조건 등이 항상 공시돼서 정보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큰 증권사나 카드사를 비롯해 공기업, 대형 유통업체, 정유사 등이 적극적으로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CP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면제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속한 발행을 위해 만기 3개월 이내의 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대출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성조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오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 측 관계자들도 이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골격을 만든 개편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깜짝 개편 없이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기간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과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이 골간이 되면서 현재 15부 2018청인 정부 조직 규모가 18부 2018정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이 채권자들의 손실 분담과 주택 지분 할인 매각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도입키로 하고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매각하기에 앞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물론 하우스푸어도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대신 지분 사용료를 낮춰 손절매 유인책을 제공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경락가율이 담보 인정 비율을 초과하는 하우스푸어로 최대 약 1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손실 부담 방식은 워크아웃으로 금융회사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각사 내규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선 캠프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안전 교수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준비가 되면 한국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물고 있는 안전 교수를 만난 뒤 귀국한 송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 교수가 한국에 오면 준비가 돼서 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교수의 정치 횡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4월 재보선 출마, 신당 창당, 연구소나 재단 활동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의 이런 발언은 안전 교수가 귀국하면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송 의원은 안전 교수의 귀국 시점에 대해 안전 교수가 언제가 될지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의 전망치를 제시한 삼성전자 등 103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분기보다 각각 21.9%, 1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38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전분기보다는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비수기를 맞는 전기, 전자를 제외하면 업종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소재와 필수 소비재 종목들은 중국 경기 회복과 내수 기반 영업력을 바탕으로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1에서 2011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국민 총소득 증가율 9.3%를 밑돌았습니다. 또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에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이 평균 4.1%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가계의 임금 상승률이 기업 영업이익의 파죽지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가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이 겹친 탓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심각한 상태라고 하죠.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박윤성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앱 장터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과도한 정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앱을 다운받으려면 앱 장터에서 제공하는 약관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찜찜한 내용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실제로 단순한 게임 앱이지만 사용자의 허가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약관이 있는가 하면 다이어트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앱에 언제든지 카메라를 사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약관도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나쁜 의도를 지닌 개발자가 사용자 정보를 목적으로 앱을 만들어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앱을 다운받다가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앱 장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앱 장터는 앱 판매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책임 문제에서는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앱 장터들이 검열이 바람직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를 들어 악성 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최근 들어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정보통신 판매 중개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앱 장터의 면책 조항은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알아채기 어렵고 이런 약관에 대한 어떤 연구나 자료도 없는 상태여서 앞으로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공정한 앱 장터의 약관을 바로 잡아야 할 관리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주로 피해 사례가 뚜렷한 통신료 부과에만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도 별도로 접수가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 사례가 많을 경우 직권 심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서 불공정한 사유를 지적해주면 심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피해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대표는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 중간 판매자들이 다양해지면서 그들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다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박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대표 스마트폰 브랜드인 갤럭시 S 시리즈 3총사가 출시 2년 7개월 만에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량 1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가 2,500만 대, 갤럭시 S2가 4,000만 대, 갤럭시 S3가 4,100만 대 팔리는 등 갤럭시 S 시리즈 3종을 합쳐 글로벌 시장에서 약 1억 600만 대가량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갤럭시 S3는 가장 나중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판매량은 새 제품 중 가장 많았고 판매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LG전자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풀 HD 스마트폰 코드명 GK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제품 GK는 5.5인치 풀 HD 화면과 쿼드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LG가 갤럭시 S4나 아이폰 5S에 앞서 상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 G를 잇는 옵티머스 G2는 가을쯤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경제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선박과 해양 플랜트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45.7% 감소한 750만 CGT로 집계됐고 수주액도 299억 8천만 달러로 37.7%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수주 순위에서는 중국을 40만 CGT 차이로 제치고 점유율 35%로 2년 연속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BC카드가 오늘부터 설 연휴가 지난 다음 달 28일까지 모든 업종에 걸쳐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C카드는 설 직전 할부 매출이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량 급증하고 회원들이 2-3개월 할부를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부 행사에는 BC카드 회원사인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시티은행 등이 참여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